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은 산골짜기 어느 한적한 곳에 김복돌이라는 거지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의 운명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져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나마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병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시니 이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리로 내몰려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복돌은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동량으로 하루를 이어갔으나 배고픔이란 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한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웠지요. 사흘째 끼니를 걸은 채 산길을 헤매던 복돌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걷다가 마침내 고갯길 너머로 기와지붕 몇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용화사라 불리는 절이었지요. 절 마당에 당도한 복돌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어놓을 기력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하소서. 이제 더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노승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신 듯 얼굴의 주름은 깊게 파여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맑디 맑고 자비로웠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어디서 오는 길인가? 복돌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스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김복돌이라 합니다. 여러 날 굶주려 더는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은 그의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행색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더니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나는 이 절을 맡고 있는 주지 지안이라 하네. 자, 일어서 보게나. 우선 따뜻한 밥 한 그릇부터 들고 기운을 차려야지 않겠나. 그리하여 복돌은 공양간으로 인도되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밥과 구수한 장국 한 그릇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거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돌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것까지야 없네. 다만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절의 일을 거들어주게나. 그날을 시작으로 복돌은 용화사에 머물며 절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부엌에서 무쇠솥을 닦고 빨래를 널고 걷어들이는 일이라면 무엇 하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에 거지 출신이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덜어 있었으나 복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보름, 한 달이 지나도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종이 울리기도 전에 벌써 마당을 쓸고 계셨고 다른 사미승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투덜댈 때에도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움직였습니다. 달빛이 차가이 내리쬐고 기와 지붕 위에 서리가 소복이 내릴 무렵이면 그의 어깨에는 언제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로다. 거지로 떠돌던 몸이 어찌 저리도 부지런할 수 있단 말인가. 지안 스님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저버리지 않은 아이로구나. 곱고 올곧은 마음씨를 지녔으니 반드시 제 길을 찾아갈 날이 올 터이지. 그렇게 두어 달이 흘러간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차가운 서리가 소복이 내려앉았고 솔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낙엽들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안 스님께서 복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복돌아, 이리 들어와 보거라. 예, 스님. 복돌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안 스님은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미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두거라. 복돌은 두 손으로 조심스레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으로 보아 안에는 작은 곡식 씨앗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쌀, 보리, 콩, 조가 뒤섞여 있었지요. 스님, 저는 가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거지인데 이 씨앗을 어디다 쓰란 말씀이십니까? 지안 스님은 자애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은은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남들이 버리고 간 땅이라 하여도 정성을 다해 가꾸면 하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법이니라. 이 세상에는 주인 없이 방치된 땅이 제법 많다네. 그런 땅을 찾아내어 정성을 다해 일군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돌은 그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겨 넣었습니다. 정말로 저 같은 거지도 농사를 지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길이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네. 성실하기만 하다면 못 해낼 일이 없는 법이지. 다만 탐욕만큼은 사람을 망치는 독과 같으니 그 점만은 반드시 명심하거라. 그날 밤 복돌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 가득 펼쳐진 별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품속 깊이 아는 주머니 속 씨앗들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농사를 지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버리고 간 땅을 일구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복돌은 지안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 큰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훗날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자 지안 스님께서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니라. 힘들고 지칠 때도 이곳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거라.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중생이 다 같이 평등한 것이니라. 복돌은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비록 손에 쥔 것이라곤 씨앗 한 주머니밖에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거지 청년 김복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지요. 용화사를 떠난 복돌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발품을 팔아가며 버려진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 내려온 끝에 도착한 곳은 백송 마을이었지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논밭이 제법 많은 편이었으나 마을 어귀 한쪽 구석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은 논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만큼 척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온통 돌덩이와 자풀만이 뒤엉켜 있었고 물길은 막혀 늘 질퍽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경사도 심해서 농사짓기에는 여간 힘든 곳이 아니었지요. 복돌이 그 땅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쉰줄에 들어선 농부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아, 어르신, 저는 김복돌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의 남루하기 그지없는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땅 말인가? 10년도 더 전에 버려진 땅일세. 원래 주인은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렸고 그 뒤로는 세금만 잡아먹다가 결국 관아로 넘어갔지. 골칫덩어리라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다네. 그렇다면 혹시 제가 빌려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이 땅은 온통 돌밭이라 소와 쟁기를 끌고 와도 힘겨운 곳인데 맨손으로 뭘 어찌하겠다는 건가. 그래도 복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정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이장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땅은 관아에 넘어간 지 벌써 오래되었네.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으니 자네가 농사를 짓겠다면 관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될 게야. 복돌은 기쁨에 겨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 어른. 반드시 좋은 농사를 지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복돌이 논두렁에서 돌을 하나하나 캐내고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덕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완전히 미쳤나 보네. 저런 돌밭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저러는지.
10년 전에도 김서방이 저 땅에 씨를 뿌리다가 망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거지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참으로 딱하다. 차라리 품팔이라도 하면 나을 텐데.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복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직 묵묵히 땅을 읽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땅이라도 정성껏 가꾸면 하늘이 돕는다 하신 그 말씀 반드시 지켜야지요. 복돌은 해가 동쪽 산마루에 떠오르면 논으로 나와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돌덩이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캐내어 논둑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작은 돌들은 주워 모아 물기를 내는데 보탰습니다. 연장이라고는 낡아빠진 막대기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흙을 파고 물기를 만들어가며 조금씩 논의 모양새를 잡아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그의 손바닥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굳은 살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그 손을 보고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나, 저 총각 손이 저게 뭐람.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구먼. 참으로 안쓰럽다. 누가 좀 말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달이 흘러간 뒤 논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들은 깨끗이 치워졌고 물길도 제법 제대로 뚫려 있었습니다. 복돌은 마침내 지안 스님께 받았던 씨앗 주머니를 품속에서 꺼내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지안 스님, 부디 이 씨앗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한 뒤 정성스레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후에도 고생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새벽마다 논으로 나와 이슬을 맞으며 자풀을 뽑아내고 막힌 물길을 손으로 뚫고 때로는 물을 직접 길어다가 부어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잣집 머슴들이 지나가며 자주 놀려댔습니다. 야, 거지야. 아직도 그 돌밭만 파헤치고 있느냐? 차라리 우리 주인 댁에 와서 품팔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야 배라도 골치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나 복돌은 그런 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논에만 온 마음을 쏟았지요. 때로는 씨앗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씨앗은 스님의 자비가 담긴 씨앗이다.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리하여 복돌은 세상의 비웃음을 온몸으로 견디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였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분명 굳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성과 성실함으로 일구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의 여름 하늘이 백송마을에 큰 시련을 내리셨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나자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지요. 논밭의 벼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만 깊이 내쉬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고 여기며 모두들 체념하고 말았지요. 부잣집 지주들조차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기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이 가뭄이 대체 언제 끝날까?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올해는 전세도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터이니 곳간이 텅 비게 생겼구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마을의 논밭이 타들어가는데 유독 복돌의 논만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벼 이삭들은 고개를 숙이며 알차게 여물어가고 있었지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송영감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자신의 논을 살피던 그는 복돌의 논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거지 총각의 논만 저리도 푸르다니. 송영감은 급히 마을로 달려가 이장 어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장 어른, 큰일입니다. 복돌이 논을 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 거지가 일구던 돌밭 말이냐? 예,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온통 푸른 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심한 가뭄에도 끄떡없이 자라고 있더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복돌의 논을 구경했습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한때 돌밭이던 곳이 이제는 황금빛 벼이삭으로 찰랑찰랑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벼들은 키가 훤칠했고 나달도 통통하게 여물어 있었습니다. 복돌이 손수 판 물길 덕분에 적은 물로도 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럴 수가, 이게 정말 그 돌밭이란 말인가? 복돌이가 도대체 어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냐?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놀라워했습니다. 복돌은 논에서 별을 베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진정 옳으셨구나. 정성을 다하니 하늘께서 참으로 도와주셨도다. 추수가 끝났을 때 그 결과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평년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는데 복돌은 오히려 예년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쌀뿐만 아니라 보리, 콩, 족까지 모두 풍성했지요. 송영감이 다가와 복돌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미안하구나. 처음에 너를 비웃었던 것을 용서해다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야말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초보 농사꾼입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냐? 별다른 비법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날마다 논을 살피고 벼 한 포기 한 포기를 마치 제 자식처럼 여긴 것뿐입니다. 이장 어른도 직접 찾아와 말을 건넸습니다. 복돌아, 내가 거둔 곡식을 장터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될 게다. 올해는 흉년이라 곡식값이 평년의 배는 넘을 터이니 말이다. 예, 이장 어른. 말씀대로 장터에 내다 팔아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조금이나마 마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뒤 복돌은 지게에 곡식 가마니를 높이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곡식을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흉년이라 곡식은 금덩이나 짐배 없었지요. 복돌이 가져온 곡식은 윤기가 흐르고 알이 굵어서 보는 이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이보게, 이 쌀을 얼마에 내놓겠는가? 나에게 먼저 팔아주게. 값은 넉넉히 쳐주리다. 복돌은 헐값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값도 아닌 마땅한 값에 곡식을 팔았습니다. 은전 꾸러미가 손에 들어왔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을 만져본 것이지요. 그것이 훗날 그가 큰 길로 나아갈 첫 미천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복돌은 고개 넘어 용화사를 떠올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안 스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는 곡식 한 짐을 지고 다시 용화사를 찾았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선 복돌은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주신 씨앗 덕분에 이처럼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것이나마 절에 보시하고자 합니다. 지안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가만히 저으셨습니다. 복돌아, 은혜를 갚으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나 곡식은 절보다 굶주린 이웃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니라. 내가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가장 큰 보시가 되는 법이지. 복돌은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 스님. 제 곡식은 제 배만 채우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안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복돌아, 앞으로 재물을 다루는 일이 많아질 터이다. 그러나 탐욕은 사람을 망치는 독과 같으니 늘 경계하거라. 그 말씀은 훗날 탐욕의 눈먼 최만금 지주의 파멸을 예고하는 복선이 되었지요. 복돌의 풍년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 가운데는 백송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 최만금 영감도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 논밭의 절반 이상을 거느리고도 늘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인물이었지요. 그의 저택은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고 사랑채와 안채, 곡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을 쌓아도 탐욕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랑채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던 최 영감에게 머슴 쇠돌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영감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 법석을 떠느냐. 복돌이라는 거지가 마을 어귀의 돌밭에서 엄청난 곡식을 거두었다 합니다. 이번 가뭄에도 다른 농부들보다 몇 곱절은 많다고 하더이다. 최 영감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버려진 땅에서라 했느냐? 예, 10년도 넘게 방치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풍을 이루었다 합니다. 최 영감은 벌떡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돌밭에서조차 대풍이 났다면 내 넓은 땅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는가. 그는 곧 쇠돌에게 명령했습니다. 복돌이 어찌 그런 재주를 부린 것인지 캐내보아라. 그리고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돌릴 방도도 궁리해보거라. 관아 사람들 손을 빌리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터이니. 이튿날 최 영감은 직접 복돌의 논을 찾아갔습니다. 추수는 끝났으나 벼 구루터기들이 튼튼했고 땅은 제법 기름져 보였습니다. 최 영감은 더욱더 욕심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복돌이 논두렁을 손보며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 최 영감님이시군요.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 영감은 거만하게 복돌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바로 복돌이로구나. 이 땅에서 참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더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예, 영감님. 부처님과 하늘의 은혜로 좋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이런 땅을 차지하다니 가당치도 않다. 본디 이런 기름진 땅은 양반이 소유해야 마땅한 법이다. 복돌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이 땅은 관아의 정식으로 신고하여 빌린 것입니다. 전세도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최 영감의 입가가 비뚤어졌습니다. 내 놈이 내는 푼돈이 무슨 전세냐. 관아의 허락이야. 내가 손을 쓰면 그만이지. 당장 이 땅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게다. 복돌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영감님, 이 땅은 제게 목숨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크시다 하여도 억지로 빼앗으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 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말에 대꾸를 하다니. 내 놈이 고집을 부리면 편치 못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그의 딸 최설아가 다가왔습니다. 21살의 아리따운 교수로 마음씨가 곱고 학문에도 밝았지요.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이리 화를 내고 계십니까? 이 거지놈이 내 뜻을 거역하는구나. 설아는 놀라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곱고 성실했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그 척박한 땅을 일구어 대풍을 이루었다는 복돌 총각이시군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던데요. 총각이라니 거지일 뿐이다. 설아는 부드럽게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남의 땅을 탐내시면 아니 됩니다. 분명 관아에서 정식으로 빌려 쓰고 전세까지 내고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용히 하거라. 이것은 사내들끼리의 일이다. 최 영감은 다시 복돌을 향해 매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복돌아, 내 말을 명심해라. 내 놈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관아를 움직여서라도 빼앗고 말 것이다. 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게다. 복돌은 숨이 막혀왔지만 굳건히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하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최 영감은 이를 갈며 당장이라도 손찌검 할 기세였으나 설아가 그의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러다 덕망에 흠집이 나면 어찌하시렵니까? 최 영감은 딸의 만류 덕분에 간신히 진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딸 때문에 물러나 주마. 그러나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딸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돌은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평온하던 그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최 영감은 복도를 직접 위협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교활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고을 아전들에게 은전을 쥐어주며 복도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지요. 며칠 뒤 관아의 아전 조봉출이 복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 영감에게서 넉넉한 뇌물을 받고 이 일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복도라, 내가 빌려 쓰는 그 땅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라뇨? 아전 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 주인이 나타나 땅을 되찾겠다고 하니 내 놈은 당장 그곳을 비워야겠다. 복돌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다른 고장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주인의 권리가 먼저인 법이다. 어서 살림을 거두고 나가거라. 조봉출은 더 이상 복돌의 항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냉정히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최 영감이 원래 주인의 명의를 돈으로 사들여 억지 명분을 만든 것이었지요. 복돌은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땀으로 일군 논두렁과 물길, 그리고 내년을 위해 다듬어 두었던 밭자리를 뒤로 한 채 살림살이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송 영감이 다가와 말했지요. 복돌아, 이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틀림없이 최 영감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로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하여 복돌은 다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안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그 말씀을 굳게 믿은 것이지요.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 다른 마을에 닿은 복돌은 또다시 버려진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신중했습니다. 땅의 내력을 꼼꼼히 알아보고 관아에도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 두어 탈이 없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바위산 기슭에 경사진 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돌이 많고 경사가 심해 물을 가두기 어려웠지요. 게다가 바위 틈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차가워 농사에 맞지 않다 여겨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오히려 각오를 더욱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탐내지 않을 만큼 험한 땅을 일구어 보리라. 그는 해가 뜨기도 전 등잔불을 밝히고 나가 바위를 깨내고 흙을 날랐습니다. 경사진 땅에는 계단식 논을 일구어 물이 차례차례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또 미친 짓을 하는구먼. 저런 바위밭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불쌍하다. 저 땅은 풀도 자라기 어렵다지. 하지만 복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을 밝히고 흙을 다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도승이 정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돌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차갑기는 하지만 사시사철 마르지 않으니 이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구나. 그는 물길 앞에 큰 웅덩이를 파서 햇볕에 물을 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돌을 깔아 열기를 더욱 잘 머금게 했습니다. 이렇듯 불리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장점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바위가 많은 곳은 오히려 배수가 좋아 뿌리가 썩지 않았고 경사진 땅은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었지요. 한 달여가 지나자 복돌은 기적 같은 논을 완성했습니다. 바위산 기슭의 척박한 땅이 아름다운 계단식 논으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야. 저런 땅을 논으로 만들다니. 하늘이 내신 농부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복돌은 그 논에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안 스님께 받은 씨앗은 이미 다 쓰고 없었기에 지난 추수에서 가장 좋은 알곡들을 종자로 남겨둔 것을 골라 뿌렸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좋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리하여 복돌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변덕스러웠습니다. 장마가 길어져 큰 홍수가 나더니 곧이어 맑은 날만 이어져 가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벌레떼가 논밭을 덮쳐 곡식을 갉아먹었지요. 최 영감이 복돌에게서 빼앗아간 땅을 포함해 백송 마을의 넓은 논밭들은 모조리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간 벼는 다시 심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것들도 벌레에 갉혀 누렇게 시들어 죽어갔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넓은 논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수십 마지기에 달하는 논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라곤 썩은 벼 몇 가마니 뿐이었지요. 이럴 수가, 이런 흉년이 또 있단 말인가. 머슴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감님, 올해는 정말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듯합니다. 다른 마을도 다 망했다 하니 그나마 위안이라 해야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복돌의 새 논만은 이번에도 대풍을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산 기슭에 닦아낸 계단식 논은 홍수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경사진 지형 덕분에 물이 빠르게 흘러내렸고 층층이 만든 둑이 흙의 유실을 막아주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는 찬물은 벌레들이 싫어해 병충해조차 가까이 오지 못했지요. 새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복돌의 논을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황금빛으로 찰랑이는 벼이삭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는 다 망했는데 저 사람만 대풍이라니. 하늘이 특별히 보살피시는 게 틀림없도다. 사람들의 감탄에 복돌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움과 여러 어르신들의 조언 덕분이지요. 추수가 끝났을 때 복돌의 수확은 전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계단식 논이 평지보다 넓게 활용되었고 정성껏 관리한 덕분에 나달 하나하나가 실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복돌이 장터로 나가기도 전에 상인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라 곡식이 귀해져 복돌의 곡식은 금덩이나 다름없었지요. 그 가운데 이상단주라 불리는 큰 장사꾼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복돌 총각, 소문 듣고 왔소이다. 이번에도 좋은 곡식을 거두셨다지요? 예, 이상단주.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 곡식을 몽땅 우리 상단에서 사드리고 싶소. 값은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리리다. 복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곡식의 일부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상단주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마음씨이요. 그리하시오. 대신 나머지 곡식은 우리 상단에서만 거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하여 복돌은 넉넉한 미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은 돈을 홀로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과부들과 호랍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총각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어진 분이 우리 마을에 계시니 참으로 복이로다. 사람들은 복돌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상단주는 복돌의 인품과 능력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복돌 총각,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소. 우리 상단과 함께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떠하오? 장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총각의 곡식처럼 좋은 물건들을 구해 여러 고을에 파는 것이오. 총각의 안목과 신용이라면 분명 크게 성공할 것이오. 복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을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듯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훌륭하오. 우선 소금과 배옷, 기름 장사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하여 이상단주의 도움으로 복돌은 장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직접 물건을 구해와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복돌의 정직함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물건을 사주었지요. 복돌 총각이 파는 물건은 믿음이 가지. 값도 정직하고 물건도 좋아. 다른 데서 살 이유가 없지. 복돌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농사와 장사를 함께하니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홀로 쌓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많은 몫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지요. 이를 본 이상단주가 감탄했습니다. 총각은 참으로 복이 드문 분이요. 돈을 벌면서도 덕을 잃지 않으니 말이요. 돈이란 그저 수단일 뿐이지요. 사람의 목숨과 마음이 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복돌의 말에 이상단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장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지요. 이렇듯 한때 거지에 불과하던 복돌은 이제 농사꾼이자 장사꾼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했고 남을 돕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두 번째 풍년의 참된 보람이었지요. 복돌의 성공 소문이 다시 백송마을에 전해지자 최 영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흉년으로 넓은 논에서 거둘 것이 거의 없는데 자신이 쫓아낸 그 거지가 오히려 큰 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최 영감은 사랑채에서 술을 기울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거지놈이 어찌 나보다 잘 살 수 있단 말이냐. 분명 부정한 짓을 했을 것이다. 곁에서 딸 설아가 아버지의 술잔을 빼앗으며 애써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복돌 총각은 정직하게 번 것입니다. 정직하게? 거지가 무슨 수로 그런 부를 얻겠느냐. 최 영감은 끝내 비열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건달들을 불러 복돌의 곡식을 훔쳐오라 명했습니다. 한밤중 건달 무리가 복돌의 곡간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이미 이런 일을 짐작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곡간을 지키고 있었지요. 누구냐? 한밤중에 무슨 짓이냐? 복돌이 외치자 건달들은 달아나려 했지만 사방은 이미 마을 사람들이 둘러막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관아에 고하자. 건달들은 곧 붙잡혔습니다. 신문이 이어지자 그들의 배후가 최 영감임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최 영감이 도둑질을 사주했다고? 양반이 이런 짓을 하다니.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삽시간에 고을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원님 박청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박원님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최만금을 당장 잡아들이라.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가 최 영감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양반 신분을 내세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원님, 저는 이 고을의 양반입니다. 어찌 이런 일에 관련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박원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양반이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증거와 증인이 뚜렷하다. 신문이 이어지자 최 영감의 악행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건달을 사주한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전 조봉출이 끌려와 고백했습니다. 원님, 최 영감이 저에게 은전을 주며 복돌의 땅을 빼앗으라 시켰습니다.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소장료를 법정 기준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고 흉년에도 전혀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못 내면 딸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소작인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최 영감은 우리에게 수확의 절반이 넘는 소작을 거두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한 톨도 덜어주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안 여식을 넘기라 협박했습니다. 백성들의 울분 섞인 증언이 이어지자 박원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만금, 내 죄가 이리도 많구나. 백성을 수탈하고 남의 땅을 탐하고 도둑질까지 사주하다니. 너 같은 자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최 영감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법대로 다스리겠다. 박원님은 최 영감에게 곤장 60대와 재산 몰수를 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였지요. 최 영감은 곤장을 맞아 반쯤 죽은 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넓은 땅과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의 저택은 순식간에 빈집이 되었습니다. 소슬대문은 무너져 내렸고 넓은 사랑채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딸 설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것이 있었는데. 최 영감은 병상에서 한숨을 내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욕심이 결국 나를 망쳤구나. 한편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복돌은 복수의 기쁨보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설아를 찾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지요. 설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돌 총각의 마음이 하늘과 같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사람이라면 누구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마음이지요. 그리하여 탐욕에 눈먼 최 영감은 스스로 파멸을 맞았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온 복돌은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악의 결말이 뚜렷이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최 영감의 몰락 이후 복돌의 명성은 이웃 고을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한때는 굶주린 거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농사와 장사로 큰 부를 이루고도 그 재물을 백성과 나누는 어진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복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여 남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복돌은 번 돈으로 곡식 창고를 짓고 흉년이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풍년에는 마땅한 값에 곡식을 사들여 저장했다가 어려운 때를 대비했습니다. 또 품삯이를 마련해 가난한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며 농사와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복돌 어른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삽니다. 어른께서 일자리까지 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백성들은 복돌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날로 널리 알려져 마침내 고을 원님 박청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박 원님이 복돌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복돌은 정중히 읍하며 나아갔습니다. 원님 부르셨습니까? 그렇다 복돌이. 내 소문을 익히 들었다. 참으로 보기 드문 인재로다. 박 원님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출신은 미천하였으나 눈빛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했지요. 원님, 저는 다만 제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니다. 땀으로 농사를 일구고 장사로 꽃을 피운 이는 귀한 법이다. 더욱이 그 부를 혼자 누리지 않고 백성과 나누었으니 이보다 더 어진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하여 박 원님은 복돌의 공로를 치하하며 뜻밖의 혜택을 내렸습니다. 복돌아, 내가 백성을 도운 공이 크다. 앞으로 내 집안에는 군역을 면하게 하고 전세도 감해주겠다. 또한 내가 일군 토지는 관에서 보장하니 아무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복돌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이 절했습니다. 원님의 은혜가 큽니다. 목숨을 다해 성실히 살며 백성을 돕겠습니다. 이제 복돌은 관의 보증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봄이면 종자를 빌려주고 여름에는 품삯이를 내어주었으며 가을에는 수확을 도왔습니다. 겨울에는 땔감과 옷을 나누어 가난한 이들이 추위를 견디도록 했습니다. 특히 과부와 호랍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기술을 가르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지요. 복돌 어른 저희 같은 과부들까지 살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염려 마시오, 어머님. 우리는 모두 하늘 아래 한 집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복돌의 덕행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편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용화사의 지안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 복돌입니다. 지안 스님은 환히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복돌아. 내 소문을 들으니 참으로 기쁘다. 모두 스님께서 주신 씨앗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의 은혜이지요. 복돌은 절에 시주를 하고 불경 간행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안 스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남이 버린 땅을 일구었듯 이제는 남이 버린 사람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참된 보살행을 하는구나. 스님 말씀을 따르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복돌의 상단은 여러 고을로 뻗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밑에서 일하며 살 길을 얻었고 복돌은 이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복돌의 나이도 30을 훌쩍 넘겼지요. 그의 곡간에는 곡식이 넉넉했고 상단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반려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가을날 복돌은 처음 농사를 지었던 논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농부가 잘 가꾸어 곡식이 무성했습니다. 복돌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구나. 이 땅이 버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니. 그때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송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복돌 어른, 이런 곳까지 오셨군요. 아, 영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른 덕분에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송 영감이 허리를 깊이 굽히자 복돌은 황급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영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도리어 영감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의 가슴 속에는 깊은 감사와 만족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쌓고 명성을 얻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 하루의 끝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최 영감의 딸 설아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았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집안은 몰락했고 그녀는 가난한 오두막에서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반성하며 검소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지요. 어느 날 복돌은 장터에서 우연히 설아를 마주쳤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규수는 이제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맑은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설아는 복돌을 알아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돌 총각님, 부끄럽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총각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난 일은 모두 지나간 것입니다. 요즘은 어찌 지내십니까? 바느질을 하며 겨우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돌은 그녀의 강인함과 청정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돌은 종종 설아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일 때문에 미안해하던 설아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복돌은 자신의 지난 고난과 희망을 이야기했고 설아는 아버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바른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을 때 복돌은 용기를 내어 설아에게 청혼했습니다. 아씨, 제가 비록 천한 출신이오나 진심으로 아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함께 정직하고 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설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총각님, 제가 몰락한 집안의 딸인데 감히.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지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지안 스님께서도 특별히 내려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돌아, 참으로 기쁘구나. 너는 이제 진정한 가정을 이루었구나. 스님, 모두 스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다. 내 정직함과 성실함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니라. 혼례 후 복돌과 설아는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았습니다. 설아는 복돌의 선행을 더욱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복돌과 설아 사이에는 자식들도 태어났습니다. 복돌은 자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재물은 정직하게 벌어야 하고 번 재물은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탐욕은 사람을 망치는 독이니 늘 경계해야 한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이렇듯 굶주린 거지였던 김복돌은 정직과 성실로 큰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부를 나누어 백성을 살린 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에게도 바른 가르침을 전했지요. 복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하늘이 돕고 탐욕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여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재물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니라. 복돌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며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